외국의 문헌으로 본 한국 역사. 자,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역사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유럽의 헝가리. 그곳의 역사학자가 자신의 뿌리를 찾아 동쪽으로 거슬러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그 종착지가 놀랍게도 우리와 연결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헝가리의 역사학자 바를라 티보르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출판한 저서 초기 헝가리인들, 즉 The Early Hungarians에는 정말 믿기 힘든 하지만 가슴 뛰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헝가리인들의 고향이 바로 고대 한국, 즉 고조선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헝가리의 고향이 고조선이라고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무슨 근거라도 있나요? 물론이죠. 바를라 티보르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언어학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헝가리 전설 속의 조상들이 살던 동쪽 땅을 쿠스탄이라고 부르거든요. 쿠스탄? 발음이 묘하게 익숙한데요? 하하, 눈치채셨나요? 바를라 티보르는 이 쿠스탄을 분석했습니다. 쿠스는 좋다 혹은 길다는 뜻이고 탄은 땅을 의미해요. 이걸 합치면 바로 우리의 옛 국가명인 고조선, 고초선의 음차 변형이라는 내용입니다. 아하, 고조선이 서역으로 전해지면서 쿠스탄이 되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헝가리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부족 이름이 모골인데요. 티보르는 이것이 중국 사서에 나오는 동북가의 강자 물길이나 우리 고대사의 주류 종족인 맥족과 언어적으로 90% 이상 일치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헝가리인들은 자신들을 맥족의 후예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맥족의 후예라. 그렇다면 혈통적으로도 연결고리가 있다는 말인가요? 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헝가리를 건국한 영웅 아르파드 아시죠? 바르라 티보르가 이 아르파드의 가계도를 추적했더니 세상에 그들의 조상이자 동방의 통치자를 부르는 칭호가 나옵니다. 바로 당군 혹은 댕겔이었어요. 잠깐만요. 단군이라면 설마 우리가 아는 그 단군 할아버지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바로 당군입니다. 헝가리 건국 세력이 당군 조선의 제사장 그룹에서 갈라져 나왔음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증거죠. 바르라 티보르도 이 부분을 발견하고 얼마나 전율했을까요? 단군의 이름까지 공유한다니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혹시 지금 쓰는 말 속에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수천 년이 지났지만 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헝가리어로 해나 낮을 뜻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납입니다. 우리말의 낮과 정말 비슷하죠? 납과 낮 정말 비슷하네요. 둘 다 태양을 뜻하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헝가리어로 주인이나 신을 뜻하는 단어 울입니다. 이건 우리 고대어에서 울타리나 나라를 뜻하는 울, 예를 들어 서울이나 울릉도의 그 울과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몽골어의 울루스와도 통하고요. 결국 두 민족 모두 태양신이 다스리는 울타리, 즉 같은 세계관을 공유했다는 강력한 증거랍니다. 언어와 신화까지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물증, 유물 같은 건 없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헝가리 카르파티아 분지에서 출토된 청동 거울을 보면 게임 끝입니다. 거울 뒷면에 새겨진 무늬가 있는데요. 삼각형과 동심원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태양살 무늬. 이게 뭔지 아시겠죠? 아, 혹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국보 말씀이신가요? 정답입니다. 바로 우리의 국보 다뉴세문정 잔무늬 거울과 작도법이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바르라 티보르는 이것이야말로 스키타이 시베리아 로드를 통해 고조선의 청동기 기술과 태양숭배 문화가 헝가리로 전해졌다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야, 헝가리의 역사책 속에 고조선과 단군, 그리고 다뉴세 문경이 살아 숨쉬고 있었군요. 바르라 티보르의 연구,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퍼.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위대하답니다. 다음은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우리 고대사는 오랫동안 중국 측 기록에 의해 왜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어느 학자가 차가운 땅속 유물을 통해 고조선의 진짜 모습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이 전설적인 고고학자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1982년 당시 소련 과학 아카데미 시베리아 지부에서 역사적인 책 한 권을 출간했는데요. 저자는 유엔 부틴 박사이고 책 제목은 고조선 역사 고고학적 개요입니다. 부틴 박사는 이 책을 쓴 목적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고조선은 중국의 식민지였던 기자조선이 결코 아니며 동북아시아 청동기 문명의 당당한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러시아학계의 공식 입장으로 선언하기 위해서였죠. 동북아 문명의 주인이다. 정말 가슴 벅찬 선언입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 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까?
부틴 박사는 문헌 싸움 대신 확실한 물증인 유물로 승부했습니다. 그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비파형 동검에 주목했는데요. 악기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영화로는 만돌린 쉐이프드 대거라고 부르는 이 칼을 분포 지역이 바로 고조선의 실질적 영토라고 정의했습니다. 특히 이 칼의 유려한 곡선형 디자인은 중국의 직선형 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말을 타고 싸우는 북방 유목민에게 최적화된 독창적인 디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디자인이 독창적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칼을 만드는 재료나 기술은 중국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바로 그 점을 부틴 박사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청동기 유물의 성분을 화학적으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청동기는 주로 주석과 구리를 섞어서 만듭니다. 하지만 고조선의 청동기에는 놀랍게도 아연, 원소기호로는 징크라고 부르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연이요? 그게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연은 녹는 점이 낮아서 합금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고난도의 금속입니다. 즉 고조선이 중국의 기술을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라 아연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독자적인 첨단 금속 공학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고조선이 기술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지 않았음을 과학이 증명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독립된 국가였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들의 문화적 뿌리는 어디랑 연결됩니까? 중국이 아니라면 말이죠. 부틴 박사는 죽은 자들의 집인 매장 문화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경주 대릉원에 가면 볼 수 있는 산처럼 거대한 무덤들,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도 부르는 적성 복각분인데요. 땅을 파서 나무방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네, 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부틴 박사는 이 양식이 중국 한족들의 벽돌 무덤인 전축분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이 양식은 시베리아 알타이 지역의 파지리코분이나 북방 초원을 지배했던 흉노의 무덤 양식과 구조적으로 쌍둥이처럼 똑같습니다. 결국 고조선과 그 후예들은 중국이 아니라 저 광활한 시베리아 초원의 북방 민족들과 형제였다는 거군요. 네, 유엔 부틴 박사는 고고학과 과학을 통해 고조선이 중국의 변방이 아니라 유라시아 북방 문명과 연결된 독자적이고 강력한 고대 국가였음을 명쾌하게 증명해낸 것입니다. 다음은 1970년대 미군 장교인 남편과 함께 한국에 머물며 한국의 고고학 연구를 시작한 1세대 외국인 학자인 사라 밀리지 넬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서구학자들은 동아시아 역사를 볼 때 모든 문명이 중국에서 시작되어 퍼져나갔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중국 중심주의적 확산론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런 편견을 고고학 데이터로 산산조각 낸 여성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이 바로 그 전설적인 인물이시라고. 네, 맞습니다. 역사 마니아, 우리 역덕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바로 미국 덴버 대학교의 사라 밀리지 넬슨 교수인데요. 그녀는 1993년 자신의 저서인 한국의 고고학을 통해 서구학계에 강력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이 책의 출판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국 문명은 중국의 아류나 변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성장한 자생적 문명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생적 문명이다. 아주 통쾌한 정의인데요. 넬슨 교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물을 근거로 중국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을까요? 넬슨 교수는 상징학적 관점에서 신라의 금관, 영어로는 골드 크라운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도 박물관에서 보셨겠지만 신라 금관에는 아주 독특한 장식이 달려있죠. 한자로는 날 출자 모양처럼 생긴 장식과 사슴뿔 모양의 장식 말입니다. 네, 그럼요. 그런데 중국 학자들은 그걸 한자 문화권의 영향이라고 해석하지 않나요? 바로 그 점을 넬슨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출자 모양이 한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대한 나무, 즉 우리가 신단수라고 부르는 우주수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사슴뿔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매개자, 바로 샤먼을 상징한다고 봤죠. 샤먼이라면 무당을 말하는 건데 그럼 신라의 왕은 곧 샤먼이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넬슨 교수는 신라 금관이 중국의 왕관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틸리아 테페 금관이나 시베리아 무당들의 관과 같은 계통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은 중국 유교 문화권이 아니라 저 광활한 유라시아 북방 샤머니즘 벨트의 가장 동쪽에 있는 찬란한 걸작이라는 것이죠. 금관 하나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연결하다니 놀랍습니다. 그리고 넬슨 교수가 젠더 고고학, 그러니까 성별과 사회 구조에 관한 연구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회 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고대 중국은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고대 한국은 달랐죠. 넬슨 교수는 신라의 선덕여왕이나 진덕여왕 같은 여성 통치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또 고구려나 부여에서는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 부인을 국모신으로 숭배했잖아요.
그렇죠. 중국 역사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넬슨 교수는 이런 현상이 북방 유목민특유의 목의 존중 전통, 그리고 여성이 제사장을 맡는 여성 사제 전통이 한반도에서 강력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고대 한국 여성의 높은 지위는 유교적 잣대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사회 구조였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결국 고대 한국은 북방의 기상과 여성의 존엄이 살아 숨쉬는 독자적인 문명이었군요. 서구학자의 눈으로 우리 역사의 자존감을 되찾아준 사라 넬슨 교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엔 구소련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민족을 반만년 역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시간을 무려 8,000년 전까지, 그것도 한반도를 넘어 시베리아 벌판까지 확장시킨 전설적인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은 소련 고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시죠. 그분은 바로 알렉세이 파블로비치 오클라드니코프 박사입니다. 그는 1950년대에 고대 소련 극동이라는 기념비적인 연구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책의 출판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연해주와 아무르강 유역의 문명이 중국 황하 문명의 짝퉁이 아니라 한반도와 연결된 독자적인 극동 신석기 문명권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명권이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클라드니코프 박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물을 그 증거로 제시했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오클라드니코프 박사는 토기의 모양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의 토기는 바닥이 평평하고 색칠을 한 채색 토기, 즉 채도 문화권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와 연해주, 그리고 바이칼 호수에서 발견되는 토기는 어떻습니까? 밑이 뾰족하고 표면에 기하학적인 빗살무늬가 새겨져 있죠. 그렇군요. 그게 단순한 모양 차이가 아니라 문명의 뿌리가 다르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오클라드니코프 박사는 이 빗살무늬 토기가 바이칼 호수에서 몽골을 거쳐 아무르강 그리고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북방 수렵체질 문명의 공통 코드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우리 민족의 기원은 중국 내륙의 농경민이 아니라 기원전 6,000년 이전부터 존재했던 북방의 해양 및 수렵채집 전문가들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죠. 8,000년 전 북방의 전문가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토기 말고도 만주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옥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발견인데요. 만주 요하 지역의 홍산문화 아시죠? 거기서 발견되는 독특한 옥귀거리가 있습니다. 한쪽이 뚫린 옥귀거리라고 해서 결상이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놀랍게도 이 결상이식과 곰이나 용을 형상화한 옥룡 형태의 유물이 강원도 고성 문암리 같은 한반도 신석기 유적에서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엔 연구인데요.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민족을 북방 기마민족의 후예라고 부릅니다. 말 타고 활 쏘던 그 기상이 우리 피 속에 흐른다고 믿죠. 그런데 이 믿음을 과학적으로, 그것도 유전자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세계적인 석학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이 바로 이브의 일곱달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죠. 네, 여러분들이라면 유전학 책에서도 역사를 읽어내셔야죠. 바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 유전학 교수 브라이언 사이크스 박사입니다. 그는 2001년 이브의 일곱달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출간했는데요. 이 책의 목적은 어머니에게서 딸로만 전해지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적해서 인류가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과학 지도로 그려내는 것이었습니다. DNA로 인류의 이동 지도를 그린다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위에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은 어디서 출발했다고 나오나요? 사이크스 교수의 분석 결과는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모계 유전자를 거슬러 올라가면 약 2만 년에서 3만 년 전 시베리아의 푸른눈, 바로 바이칼 호수 주변에 살던 사람들에게 닿습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이들이 동남쪽으로 이동해 만주와 한반도에 정착했다는 것이죠. 바이칼 호수라니, 북방 기원설이 그냥 전설이 아니라 과학적 팩트였군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유전적으로는 섞여 있지 않나요? 겉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이크스 교수는 한국인이 중국 한족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독자적인 유전자 집단, 즉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자적인 유전자 집단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남성에게만 전해지는 Y염색체 하플로 그룹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중국 한족은 주로 O2A 그룹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남성들은 북방계인 C2 그룹, 그리고 만주와 한반도 고유의 유전자인 O1B2 그룹이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 O1B2는 만주에서 시작해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문명을 전파한 도레인, 즉 야요이인의 주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유전자 마커입니다. 이번에도 영국인데요.
세계적인 과학사학자가 우리나라의 천문학을 보고 이것은 중국을 뛰어넘었다라고 극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주인공이 바로 조셉 니덤 교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역덕 여러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장입니다. 바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조셉 니덤 교수인데요. 그가 평생을 바쳐 쓴 역작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책은 동아시아 과학사의 바이블로 통합니다. 니덤 교수는 1959년 출간된 이 책의 3권에서 한국의 천문학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천문도는 중국의 복사본이 아니다. 그들은 독창적인 관측법과 지도를 가졌다라고 말이죠. 독창적인 관측법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중국과 다르다는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 지도를 베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니덤 교수가 주목한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관측 위치, 즉 위도입니다. 그는 고구려 고분의 천문도와 조선 태조 때 만든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별자리 위치를 정밀하게 계상했습니다. 만약 중국 지도를 베꼈다면 중국의 수도인 장안이나 낙양의 위도인 북위 34도에 맞춰져 있어야겠죠?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천문도의 북극성 고도는 북위 38도에서 39도에 정확히 맞춰져 있었습니다. 바로 평양과 한양의 위도죠.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남의 지도를 베낀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한반도의 밤하늘을 직접 관측하고 기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천문도를 만들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니덤 교수도 이 점을 보고 자주적인 과학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와, 북위 38도. 숫자가 증명하는 자주적 과학이군요. 그리고 니덤 교수가 다른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칭찬했다면서요? 네, 이게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별의 밝기, 즉 광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보통 옛날 천문도들은 별을 그냥 똑같은 크기의 점으로 찍어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본 니덤 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천문도에는 별의 밝기에 따라 그 크기가 서로 다르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독일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9년 일본과 중국의 예술이 서양을 휩쓸던 그때 독일에서 한국 예술만을 다룬 아주 두꺼운 전문서적이 출판되어 유럽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양인 최초로 한국 미술사를 집대성한 인물 바로 안드레 에카르트 박사인데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은인과도 같은 분입니다. 독일의 베네딕토의 신부이자 위넨대 교수였던 안드레 에카르트 박사는 1929년 한국 미술사라는 기념비적인 책을 독일과 영국에서 동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의 출판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당시 서구 사회에 퍼져 있던 한국 문화는 중국의 짝퉁이다 라는 편견을 완전히 박살내고 한국 예술이야말로 동양 미학의 고전이자 완성된 형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양 예술의 완성이다. 최고의 천사인데요. 에카르트 박사는 한국 예술의 독창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독특한 접근법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언어학적인 구조로 예술을 풀었다면서요? 소름 돋는 통찰력입니다. 에카르트 박사는 한국어 실력이 원어민 수준이었는데요. 그는 한국어의 문법 구조인 교차거적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교차거란 단어의 중심이 되는 말에 조사나 어미가 찰흙처럼 붙어서 말이 이어지는 언어를 말합니다. 아, 우리말은 은, 는, 이, 가 같은 조사가 붙어서 문장이 물 흐르듯 이어지죠? 그렇죠. 에카르트 박사는 바로 그 언어의 유연하고 흐르는 듯한 구조가 한국인의 예술적 심성에 그대로 투영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지붕처마가 보여주는 날렵한 곡선, 한복 소매의 둥근 베레선, 그리고 고려 청자의 부드러운 라인 같은 한국 특유의 곡선미가 바로 이 언어 구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언어 구조가 건축과 도자기에 영향을 미쳤다니 정말 새로운 시각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중국어는 단어 하나하나가 딱딱 끊어지는 고리버입니다. 에카르트 박사는 이런 단절적인 언어 구조 때문에 중국 예술은 직선적이고 엄격한 대칭을 중요시하게 되었다고 비교했습니다. 즉 한국의 곡선미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수천 년간 써온 언어와 사고방식인 알타이적 심성에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언어와 예술을 연결하다니 역덕으로서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백예민족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있는 해석을 내놨죠? 네, 당시 일부 서양인이나 일본인들은 한국인이 염색 기술이 없거나 가난해서 흰옷을 입는다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에카르트 박사는 이를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에게 흰옷은 태양의 빛을 숭상하는 고대 광명사상의 표현이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종교적 순결성을 상징하는 고귀한 선택이었습니다. 가난이 아니라 빛과 순수를 사랑한 민족의 선택이었다는 거군요. 실제로 중국 고대 역사서를 보면 부여 사람들은 흰옷을 즐겨 입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있는데요. 에카르트 박사의 주장은 이런 역사적 사실과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의 영적인 기질을 옷 색깔 하나에서도 정확하게 읽어낸 것입니다. 다시 러시아로 가볼까요? 역사는 때로 기록보다 말이 그리고 피가 더 많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미국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밝혀낸 한국인의 기원과 그 영향력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언어학계의 전설적인 인물부터 만나볼까요? 그러겠습니다. 언어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비교 언어학의 거장 러시아의 세르게이 스타로스틴 교수를 모르실 수 없겠죠. 그는 2003년 무려 3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인 알타이 제어의 어원사전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아주 거대합니다. 튀르크어, 몽골어, 퉁구서, 일본어 그리고 우리 한국어가 모두 알타이 조어라고 부르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배웠던 그 내용이군요. 그런데 스타로스틴 교수는 한국어의 위치를 아주 특별하게 평가했다면서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스타로스틴 교수는 기초어휘 2000개를 비교 분석하는 스와데시 리스트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분석 결과 한국어는 기원전 2000년 이전의 알타이 조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독자적으로 갈라져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이라면 고조선 건국 시기와도 맞물리는 엄청난 고대입니다. 가장 먼저 갈라져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한국어가 알타이 언어 가족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옛 형태, 즉 아케이폼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타러스틴 교수는 한국어를 일컬어 유라시아 언어의 화석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한국어는 잃어버린 고대 알타이의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라는 것이죠. 한국어가 유라시아 언어의 변방이 아니라 문명의 시원을 간직한 뿌리 언어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우리말 속에 수천 년 전 유라시아의 비밀이 숨어 있었군요. 자, 이번에는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세계적인 석학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했었죠. 네, 총균세라는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1998년 디스커버 매거진에 일본인의 뿌리라는 아주 도발적인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유전학과 고고학 데이터를 통해 일본 건국 신화의 허구성을 과학적으로 깨부수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대 일본인은 일본 원주민인 조몬인의 후손이 아니라 기원전 400년경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 즉 야요이인의 직계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는 일본의 벼농사와 철기 문명이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한반도 이주민들에 의해 급격하게 이식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국가 차원에서 온돌 문화에 대한 연구를 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역덕분들이라면 가슴이 뜨거워질 이야기입니다. 바로 러시아 국가산하 최고 연구기관인 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의 발굴보고서 내용인데요. 이들은 연해주 일대의 크라스키노 성터나 콕샤로프카 유적 등을 발굴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 증거는 무기도 금관도 아닌 바로 우리가 매일 깔고 앉는 온돌, 정확히는 초기 형태인 쪼끄들이었습니다. 온돌이라니 정말 의외네요. 러시아 학자들은 왜 하필 온돌에 주목했을까요? 그건 온돌이 가진 배타적인 독창성 때문입니다. 러시아 학자들은 온돌을 한민족 주거문화의 고유한 DNA라고 정의했는데요. 중국 한족들의 남방 방식인 캉이나 일본의 화로인 히바치, 그리고 시베리아 원주민들의 방식과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온돌은 오직 고조선에서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만이 사용했던 아주 독특한 난방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주변 나라들과는 확연히 다른 우리만의 기술이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온돌이 발견된 장소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원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온돌이 나오는 곳이 곧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다 라고 말이죠. 발굴 현장에서 온돌 시설이 발견되면 그곳은 말갈족이나 중국 한족이 아닌 한국계 세력이 거주했던 곳으로 분류합니다. 와, 온돌이 곧 최소한의 국경선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대사 기록은 지워지거나 왜곡되기 쉽지만 땅에 박힌 구들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러시아 학자들은 온돌을 민족의 정체성과 영토 범위를 확정짓는 고고학적 지표, 전문 용어로는 인덱스 파실이라고 하는데요. 표준 화석처럼 취급합니다. 즉 만주와 연해주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온돌 유적은 그 땅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인 것입니다. 신라의 공주와 페르시아 왕자와의 결혼 이야기를 담은 쿠시나메보다 더 오래된 기록이 페르시아에 있었다고 하던데요. 개 목걸이를 순금으로 만드는 나라.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1200년 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가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황금의 나라가 바로 우리 신라였다면서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덕분들이라면 귀가 번쩍 뜨일 이야기입니다. 9세기 아바스 왕조의 우편 장관이자 지리학자였던 이븐 쿠르다지바가 쓴 책 도루 및 왕국 총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846년에 쓰여진 이 책은 현존하는 아랍 지리서 중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입니다. 이븐 쿠르다지바는 전 세계의 지리 정보를 수집하면서 신라에 대해 아주 놀라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9세기라면 신라 하대쯤 되겠군요. 페르시아 사람이 신라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썼습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환상적입니다. 그는 중국의 맨 끝 동쪽 산이 많은 나라의 신라, 아랍어로는 알신라가 있다 라고 정확히 위치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은 금이 너무나 흔해서 집을 수리할 때도 금을 쓰고 밥그릇도 금으로 만든다고 썼습니다. 여기서 압권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심지어 개 목걸이나 원숭이 목줄도 금으로 만든다고 말이죠. 물론 과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서역인들의 인식입니다. 당시 아랍 상인들에게 신라는 그만큼 막대한 부를 가진 나라, 동방의 엘도라도, 즉 황금향으로 각인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라가 동방의 구석진 소국이 아니라 활발한 국제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해상 실크로드의 당당한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제3자의 기록으로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료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금이 넘쳐난다는 건 그만큼 무역이 활발했다는 증거니까요. 그런데 신라가 부자이기만 했던 게 아니라 살기도 엄청 좋았다고 썼다면서요? 네, 이븐 크루다지바는 신라를 거의 천국처럼 묘사했습니다. 공기가 맑고 물이 좋아서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더 재미있는 건 무슬림들이 한번 들어가면 그 쾌적함에 반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영구 정착해버린다라고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한 번 가면 안 돌아온다니. 신라가 정말 살기 좋았나 봅니다. 처용가에 나오는 처용이나 경주 괴릉의 무인석상이 서역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이 기록은 신라가 폐쇄적인 사회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받아들여 함께 살 수 있었던 개방적이고 수준 높은 문명 국가였음을 보여줍니다. 흔히 고구려라고 하면 만주 벌판을 달리는 용맹한 기마무사만 떠올리죠. 하지만 그들이 칼 대신 말과 외교 문서를 들고 우즈베키스탄까지 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 주실 유물이 바로 그 생생한 증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한 번쯤 보시고 전율을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궁전에서 발견된 벽화 이야기입니다. 1965년에 발굴된 이 벽화는 7세기 중반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사마르칸트의 왕에게 각국 사절단이 선물을 바치고 알려나는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7세기 우즈베키스탄이면 당나라 때 서역이잖아요. 거기에 고구려 사람이 있었다는 게 확실합니까?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벽화 오른쪽 끝을 보면 2명의 사신이 서 있는데요. 이들의 옷차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머리에는 새 깃털을 꽂은 모자, 즉 조우관을 씌고 있습니다. 허리에는 둥근 고리가 달린 칼, 환도대도를 차고 있고요. 바지와 저고리는 품이 아주 넉넉합니다. 조우관의 환두대도라. 이건 뭐 고구려 무용총 벽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학계가 이들을 고구려 사신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유목민들은 절대 이런 옷을 입지 않았거든요. 특히 조우관은 고구려 관료들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평양에서 사마르칸트까지는 지금 비행기로 가도 먼 거리인데 도대체 1300년 전 고구려 사신들은 왜 그 먼 곳까지 갔을까요? 바로 그 점이 이 벽화가 주는 가장 큰 역사적 메시지입니다. 벽화가 그려진 7세기 중반, 약 650년에서 660년 사이는 고구려가 당나라와 사활을 건 전쟁을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연개 소문이 집권하던 때죠. 고구려는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당나라의 뒤통수에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즉 돌궐이나 소그드 같은 나라들과 군사동맹을 맺으려 했던 겁니다. 아,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일종의 포위 전략이었군요. 맞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원교근공이라고 하죠. 멀리 있는 나라와 손잡고 가까이 있는 적을 친다는 전략입니다. 역사책에는 고구려가 돌궐과 통교했다는 짧은 기록만 남아있지만 이 벽화는 고구려 외교관들이 실제로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글로벌 외교를 펼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소름돋는 물증입니다. 멸망 직전의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대륙을 누볐던 고구려인들의 기계 정말 대단합니다. 문헌 기록 한 줄 없는 역사를
그림 한 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해주네요. 오늘 가슴 뜨거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오늘 흥미롭고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